혹시 뭐 요리 레시피 같은 거 설명하시거나 아니면 뭐 고장난 거 고치는 법 알려주실 때요. 어떤 과정을 남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머릿속으로 나는데 말로 풀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 방식, 특히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인과적 추론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아, 스티븐 슬로먼 박사 연구 말씀이시군요. 흥미로운 주제죠? 네, 맞습니다. 슬로먼 박사의 통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왜 가끔은 실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지, 그리고 이런 우리 생각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인공지능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좋습니다. 우리 생각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는 거니까요.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뒤에 숨어있는 어쩌면 좀 놀라운 그런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또 안다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슬로몬 박사 연구를 보니까요. 이 인과적 추론이라는 게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아주 근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죠. 네.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거 예측하는데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죠. 뭐랄까, 우리 생각의 기반 시설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요? 네, 좋은 비유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나누는 대화조차도 이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립하기 어렵죠. 일종의 접착제 역할도 하고요.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우리가 쓰는 동사들 중에도 뭐 밀다, 만들다, 고치다 이런 단어들 보면 다 어떤 원인이 결과를 만드는 과정을 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리 인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복잡한 인과적 추론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이제 인과적 베이지금을 영어로는 causal base nets라는 수학적 모형을 사용합니다. 인과적 베이지금을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이름은 좀 그런데요. 세상을 이해하는 세 가지 다른 표현 방식을 하나로 묶은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첫 번째는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걸 직접 그리는 인과 모형입니다. 아, 그 외에 동그라미랑 화살표로 그리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보통 변수들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원인에서 결과로 화살표를 그리는 식으로 표현하죠. 두 번째는 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즉 확률을 다루는 확률 모형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핵심인데 이 확률 모형을 아까 말씀드린 인과 모형의 구조 위에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확률 모형을 인과 모형 위에서 표현한다.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의 그 인과 구조를 알면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확률 계산을 훨씬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특히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이 인과적 베이지금을 모형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과 구조를 알면 확률 계산이 단순해진다. 이게 좀 와닿지 않는데 혹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흡연. 흡연이 폐 기능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혈관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럴 수 있죠. 여기서 흡연은 공통 원인이고 폐 기능 저하와 혈관 손상은 그로 인한 두 개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인과적 베이지금을 이론에 따르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흡연량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폐 기능 상태가 어떤지는 혈관 상태를 예측하는데 더 이상 추가적인 정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어, 왜죠? 폐가 안 좋으면 혈관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함정인데요. 이론적으로는 폐 기능과 혈관 상태는 직접적인 원인 결과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 흡연 때문에 둘 다 나빠지는 거니까. 그렇죠. 오직 흡연이라는 공통 원인을 통해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공통 원인의 상태를 알았을 때 하나의 결과가 다른 결과에 대한 예측력을 잃게 되는 현상. 이걸 통계학이나 이 모형에서는 차폐, 영어로는 스크리닝 오프라고 부릅니다. 또는 마르코프 속성이라고도 하고요. 차폐, 가려진다 이런 뜻이군요. 흡연량을 아는 순간 폐 기능 정보는 혈관 상태 예측에는 쓸모 없어져야 한다.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흡연량 정보가 폐 기능 정보를 가려 버린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 그 결과들 사이의 직접적인 예측 관련성은 사라져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명쾌한데요.
근데 슬로먼 박사 연구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 차폐 원칙을 잘 안 따른다고 하던데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인간 인지 연구의 아주 중요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차폐가 일어나야 맞는데 실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하루 3갑씩 피운다는 사실을 알려준 뒤에요. 근데 이 사람 폐 기능 검사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라는 정보를 추가로 주면 사람들은 그럼 혈관 상태도 더 안 좋겠는데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흡연 양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데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론대로라면 폐 기능 정보는 더 이상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그 이론이랑 실제가 다른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요. 슬로먼 박사님하고 그 동료 연구원 박주호 박사님인가요? 어떤 설명을 제시했나요? 예, 크게 2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우리가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중간 단계의 매개 메커니즘을 스스로 추론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이에요. 매개 메커니즘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흡연, 몸속에 타르가 축적된다. 그래서 폐가 손상된다. 그리고 또 흡연, 타르 축적, 그래서 혈관이 손상된다. 이런 식으로 타르 축적이라는 숨겨진 매개 변수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폐 손상 정보를 듣는 게 간접적으로 타르가 얼마나 쌓였을까에 대한 단서가 되고 이게 다시 혈관 손상 예측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시된 변수 외에 다른 걸 고려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숨겨진 연결고리를 생각한다. 그럼 두 번째 가설은 뭔가요? 두 번째는 모순 가설, 영어로는 confounding explan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실험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관련 변수들, 그러니까 교란 변수들을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교란 별수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 흡연량 말고도 평소에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같은 거요. 운동 습관 같은 게 폐 기능하고 혈관 건강 모두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폐 기능이 나쁘다는 정보를 들으면 이 사람은 담배도 많이 피우지만 운동도 거의 안 하나 보네 라고 무의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운동 부족이라는 요인이 혈관 상태에 대한 판단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결국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정보만 깔끔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 다른 가능성들까지 다 동원해서 자기만의 훨씬 복잡한 인과지도를 머릿속에서 막 그린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슬로먼 박사의 다른 연구를 보면요. 인과 메커니즘의 종류가 아주 명확하게 다를 때는 사람들이 차폐 원칙을 비교적 잘 따른다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흡연과 폐 기능, 이건 생리적인 메커니즘이잖아요. 네. 이것과 흡연과 재정 부담, 이건 사회 경제적인 메커니즘이죠. 이렇게 메커니즘 종류가 확연히 다를 때는 폐 기능 정보를 들어도 재정 부담 예측에는 별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그냥 통계적인 연관성보다는 구체적인 메커니즘, 그러니까 어떻게, how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걸 구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가 중요하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원인에서 결과로 생각하는 예측적 추론하고 결과에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는 진단적 추론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비대칭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측적 추론이랑 진단적 추론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으면 무기력증이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원인, 즉 우울증에서 결과 무기력증으로 생각하는 게 예측적 추론입니다. 네, 원인에서 결과로. 반대로 무기력증 증상을 보이는 이 사람이 실제로 우울증 진단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결과, 무기력증에서 원인, 우울증을 추론하는 게 진단적 추론이죠. 방향이 서로 반대네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비대칭성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슬로몬 박사 연구 중에 진짜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람들은 결과에서 원인을 찾아가는 진단적 추론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베이지 이론이 예측하는 방식에 가깝게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원인에서 결과로 나아가는 예측적 추론을 할 때는 다른 가능한 원인들, 그러니까 대안적 원인들, 얼터너티브 코지즈를 간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안적 원인을 간과한다고요. 예를 들어 아까 우울증이랑 무기력증에서 보면
무기력증이 사실 우울증 말고도 뭐 엄청난 스트레스나 번아웃, 심지어는 그냥 탈수 때문에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다른 원인들을 잘 고려 안 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예측 방향으로 생각할 때는 그 특정 원인 결과의 연결고리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사실은 다른 여러 원인들 때문에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슬로먼 박사팀이 미국의 그 중간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베팅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이 현상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약한 증거. 예를 들어 뭐 특정 지역 신문이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더라. 이런 뉴스를 보여줬더니 네. 아무 정보도 받지 않은 그룹보다 오히려 공화당 승리에 돈을 거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면서요.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정보면 베팅이 늘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죠. 아주 비직관적인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이렇게 해석해요. 그 약하고 되게 특정한 증거 하나, 예를 들면 신문 지지 같은 거요. 그게 사람들의 주의를 오직 그 미약한 인과 경로 하나에만 딱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아,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들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잠재적으로 공화당 승리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강력한 요인들, 예를 들면 당시의 경제 상황이라던가 전국적인 정당 지지율 추세 같은 것들을 오히려 간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치 작은 나무 하나 보느라 전체 숲을 못 보게 된 거네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습니다. 약한 증거가 오히려 더 넓은 가능성들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역설적인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와, 진짜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네요. 약한 증거가 때로는 판단을 더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니. 이건 우리가 뭐 뉴스 보거나 다른 사람 주장 들을 때 정말 명심해야 할 점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제시된 그럴듯한 설명 하나에 꽂혀서 다른 중요한 가능성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좀 경계해야겠네요. 네, 특히 정보가 막 넘쳐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제시된 특정 인과관계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혹시 고려되지 않은 다른 요인들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설득력이 좀 약해 보이는 증거나 설명에 주목하게 될 때 그게 오히려 전체 그림을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추론 방식에 허점이나 뭐랄까 특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이 복잡한 세상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설명 깊이의 착각, IOED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용어는 들어봤는데 처음 봤을 때 꽤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IOED, Illusion of Explanatory Depth. 우리가 실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용어죠. 그 리버풀 대학의 레베카 로슨이라는 분이 진행한 자전거 그리기 실험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아, 네, 그거 유명하죠. 네. 대부분 사람들은 자전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다고 자신하잖아요. 근데 막상 백지에 자전거를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 페달이랑 체인이 엉뚱한 데 연결되어 있거나 핸들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처럼 실제로는 작동이 불가능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저도 아마 제대로 못 그릴 것 같아요. 저도 완전 자신 없습니다. 그 예일 대학의 레온 로젠블릿하고 프랭크 카일 연구도 비슷하죠. 뭐 화장실 변기나 지퍼, 볼펜처럼 매일 쓰는 물건들조차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막상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그제야 내가 생각보다 잘 모르네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이해도 점수를 꽤 높게 줬다가도요. 작동 원리를 단계별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는 요구를 받은 뒤에는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스스로 매기는 이해도 점수를 훨씬 낮게 평가하는 거죠. 설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지를 깨닫게 하는군요. 네, 그 설명 시도 자체가 자기 무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강력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요. 이 현상이 단순히 이런 사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한 사회 정책에 대한 이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 정치 정책 연구도 진짜 인상 깊었어요. 특정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요.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유, why를 대라고 할 때보다 그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how 작동해서 원하는 결과를 낳거나 혹은 뭐 부작용을 낳는지 그 인과적 메커니즘을 단계별로 설명하게 했더니 네. 설명 후에 사람들이 자기 정책 이해도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한 찬반 태도의 극단성, 그러니까 정치적 양극화까지 줄어들었다는 결과였죠. 맞습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묻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단순히 이유를 대는 것은 자기 입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기 쉽거든요.
그렇죠. 자기 합리화하기 쉬우니까. 네. 그런데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부분, 어떤 논리의 빈틈 같은 것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 지적인 겸손함을 유도하고 극단적인 태도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낳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걸까요? 왜 이런 이해의 착각이 생기는 걸까요? 슬로몬 박사는 이 현상을 지식 공동체, 커뮤니티 오브 널리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지식 공동체요? 네, 우리는 혼자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 친구, 가족, 동료, 전문가들, 이 가진 지식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 지식이랑 남의 지식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요? 네,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느끼기 쉽다는 거죠. 이게 지식의 저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남들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하고는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이죠. 아, 그러네요. 반대네요. 네, 슬로몬 박사는 그 토마스 란다워라는 분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우리 뇌가 저장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정보의 총량이 생각보다 훨씬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약 1GB 정도로 추정되는데 1기가요? 엄청 작네요. 그렇죠.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 사진 몇 장 용량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세상의 모든 자질구레한 정보를 다 저장하는 데 특화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 상황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깊은 원리, 특히 변하지 않는 인과관계의 패턴, causal invariant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추출하고 이해하는데 더 강점이 있다는 거죠. 아, 원리를 파악하는 데 능하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의 아주 방대한 부분은 사실 내 머릿속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분산돼서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그 지식에 접근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의존한다. 와, 이거 되게 마치 우리가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언론학자 월터 리프먼이나 철학자 힐러리 퍼트남, 심리학자 댄 웨구너 같은 학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퍼트남은 의미는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몰리브덴이 뭔지 정확히 몰라도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화학 전문가들이 그 의미를 알고 정의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전문가 덕분에 쓸 수 있다. 그렇죠. 웨그너는 부부나 오랫동안 같이 일한 팀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누가 무엇을 더 잘 기억하는지 암묵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분산 기억, 트랜스액티브 메모리 현상을 연구했고요. 아, 분산 기억.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뇌뿐만 아니라 메모장이나 스마트폰 같은 도구로 활용하는 걸 확장된 마음, 익스텐디드 마인드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개념이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확장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지식망을 이용해서 생각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셈이죠. 와, 사회적으로 확장된 마음이라니 진짜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걸 뒷받침하는 실험들 있다면서요? 전문가가 이해하고 있다는 말만 들어도 내 이해도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느낀다는. 네, 맞습니다. 슬로몬 박사가 마크 루이스 비베스라는 분과 함께 진행한 연구가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데요. 참가자들한테 가상의 고속도로 예산 증액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한 그룹한테는 정책 전문가들이 이 계획을 검토했지만 아직 그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말해줬고요. 네. 다른 그룹한테는 똑같은 법안에 대해서 정책 전문가들이 이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담은 금융 모델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중요한 건 두 그룹 모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전문가가 안다 모른다 이 정보만 준 거네요. 그런데 결과는요? 놀랍게도요. 전문가들이 정책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정보만 들은 그룹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고 들은 그룹보다 자기 스스로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상에.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닌데. 네, 마치 전문가의 이해도가 내 이해도로 전염된 것처럼 느껴진 거죠. 심지어 더 놀라운 건 이 효과가 그 전문가 그룹이 내가 지지하지 않는 반대정치 성향 집단일 때조차, 예를 들어 공화당 지지자한테 기후변화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알려준 경우에도
암묵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와우. 명시적으로는 그 전문가들을 덜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그들의 이해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세상에. 그럼 우리 사회 전체가 실제로는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전문가로 여기거나 의존하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 어쩌면 좀 불안정한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마치 서로 기대어 서 있는 카드집처럼요. 정확히 그런 비유를 슬로먼 박사도 사용했습니다. 카드로 만든 집, 하우스 오브 카드스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스스로 아는 고독한 인지적 개인주의자라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지식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이 연구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때로는 착각도 하는데 요즘 정말 화두잖아요, 인공지능. AI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다룰까요? 기계는 우리랑 비슷할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마침 브라운 대학의 바박 헤마티안이라는 분이 진행한 연구가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좀 제공하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인간이 작성한 글, 예를 들면 레딧 토론 게시물이나 뉴스 기사 같은 거랑요. 당시 최첨단 언어 모델, 그로버나 GPT-3 같은 모델들이 생성한 글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 같은 주제에 대해서요. 네, 비교했더니 어떤가요? 그 결과가 재밌는데요. AI가 생성한 텍스트는 인간이 작성한 텍스트에 비해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예를 들면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같은 표현을 훨씬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 인과관계 표현 자체를 덜 쓴다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없었나요? 더 중요한 차이점은요. AI가 인과관계를 언급할 때 의미론적으로 이상하거나 말이 안 되는 좀 비상식적인 인과 연결을 만드는 경우가 인간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연결이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빵사가 커플을 위해 케이크를 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소당했다. 네, 케이크를 구웠는데 고소를 당해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오류가 발견된 거죠. 물론 이것은 특정 시점의 모델에 대한 연구 결과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AI는 진짜 엄청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했을 텐데요. 현재의 대규모 언어 모델들은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언어적인 패턴, 그러니까 단어들 사이의 통계적인 연관성은 매우 잘 학습합니다. 네, 글은 잘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쓴 것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문장을 생성하는 능력은 정말 뛰어나죠. 하지만 그 언어가 가리키는 실제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 특히 세상의 근본적인 인과 구조나 물리적 제약 조건에 대한 어떤 내재적인 모델이나 표상, 레프레젠테이션은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패턴은 아는데 원리는 모른다. 네, 비슷합니다. 단순히 텍스트에 나타난 단어들의 연관성을 학습하는 것과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실제 세계의 인과 법칙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뭐랄까, 상관관계는 잘 찾아내지만 진정한 의미의 인과관계 추론, 그러니까 어떤 개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능력은 아직 인간에 비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AI가 아직은 진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까지는 배우지 못했다 이런 거네요. 아,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핵심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째, 인과적 추론은 우리 생각의 핵심 엔진이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원인에서 결과를 예측할 때 다른 가능한 원인들을 쉽게 놓치고요. 때로는 약한 증거 하나에 매몰되어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예측할 때 특히 조심해야죠. 둘째,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이해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명 깊이의 착각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자전거 그리기나 변기 작동 원리 설명처럼 간단한 테스트로도 금방 드러나죠.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셋째, 우리의 지식은 고립되어 있지 않고 아주 지극히 사회적입니다. 우리는 지식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지식에 크게 의존하며 살아가고요. 때로는 내 지식과 남의 지식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섬이 아니다, 라는 거죠. 네. 넷째, 어떤 주장에 대해서 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지 이유를 대는 것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어떻게를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이해 부족을 깨닫고 더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극단적인 태도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의 힘이죠? 다섯째, 현재의 인공지능은 겉보기에는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하지만 아직 미묘하고 복잡한 실제 세계의 인과관계를 인간처럼 깊이 이해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죠? 오늘 이렇게 살펴본 우리 자신의 인지적 경향성, 특히 인과 추론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이해 착각 가능성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세상을 좀 더 현명하게 바라보고 또 복잡한 문제에 얽힌 다양한 시각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왜 사람들이 때로는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신념을 고수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안다고 느끼는 그 감각의 상당 부분이 내 머릿속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사람들, 즉 우리 공동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확실히 안다고 느끼는 것들 중 얼마만큼이 진정 여러분 자신의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것이고 얼마만큼이 다른 이들에게서 빌려온 혹은 나도 모르게 전염된 자신감일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굳게 믿는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있다면 단순히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이유들을 나열하는 대신 그 믿음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인과적 단계들을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해 본다면 여러분의 관점이나 확신의 정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